예,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잘 쉬고 오셨을까요? 세션 첫 번째 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두 번째 세션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포함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잘 운영하는 방법, MLOps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이 MLOps를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두 번째 세션의 발표를 맡은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하재입니다. 이번 세션은 예정된 시간은 4시 40분까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MLOps 그리고 MLOps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하는 방법 좀 더 딥다이브한 시간을 갖고 이 데모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아까 세션 첫 번째 때와 마찬가지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4시 40분부터 또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뭐 그때 편하게 생각난 거 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LOps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MLOps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 사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아마 많이들 시도를 하고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 실험 중에서 실제 운영에 배포되거나 운영에 사용되는 것은 전체 실험 중에 약 87%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운영에 반영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MLOps 아니 머신러닝 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에는 좀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의 문제 또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운영에 배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실험은 보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은 굉장히 라이브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뭐 간극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L 배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운 얘기를 조금 왜 어려운지를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예, 머신러닝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마다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버전, 뭐 알고리즘,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 버전에 따라서도 뭐 기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민감한 요소인데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또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뭐 필요한 인프라나 컨테이너 같은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컴퓨팅 파워나 이런 리소스도 분석 환경, 분석 니즈에 따라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도 리소스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뭐 환경, 랩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분석 뭐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운영 환경으로 그 분석된 모델이 배포가 돼야 되는데 이식이 돼야 되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라이브합니다. 사실 뭐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듯이 또 계절의 영향도 받고 기분, 감정 이런 거에 영향을 받듯이 이 사람들, 이 데이터가 나오는 이 사람들의 행동,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도 지속적인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모델의 성능은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의 배포라는 것이 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측면에서 ML을 살펴보면 아마 이 MLOps나 머신러닝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그래프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구글에서 2015년에 발표한 페이퍼 중에 이 머신러닝 시스템에 관련된 히든 테크니컬 뎁트 기술 부채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던 그래프를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실험적인 ML로 봤을 때는 비즈니스의 문제를 이 비즈니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EDA를 거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클렌징하고
모델을 선택하고 피처를 선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보통 뭐 파이썬 같은 코드로 작성이 될 텐데요. 단순히 실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드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운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코드 외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배포되고 또 모니터링이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파이프라인, 또 이 모델이 배포되는 이 서빙 인프라, 설정,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제 해결에서는 ML, 모델 코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구성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ML 코드 외에도 뭐 자동화, 데이터 수집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ML이라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ML이라는 이 ML의 코드 그리고 인프라 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통합이 되고 배포가 되고 학습이 돼야 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운영 환경에 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 경험들을 좀 쌓아서 나온 문서이고, 이 문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ML 코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모델, 데이터, 코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선택, 피처 선택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작성한 코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관성이 높은 형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ML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 이 각각의 요소들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뭐 아티팩트 요소들 같은 경우는 공동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가지고 MLOps를 정리를 해보면 MLOps는 이제 ML 개발,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ML 엔지니어링 문화와 철학을 의미합니다. MLOps라는 이름에서 뭐 요새 DevOps, MLOps, 뭐 FinOps 여러 가지 Ops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오퍼레이션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옵스가 거의 DevOps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 MLOps는 엔지니어링 관련된 문화, 철학이기 때문에 이 MLOps를 한다는 것은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통합하고 이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또 이제 인프라 관리 포함한 전반적인 ML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자동화하는 것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반드시 이제 필요한 형태로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MLOps가 DevOps에서 이 철학을 계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DevOps 환경에서 많이 듣던 CI/CD 외에도 MLOps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이 CT, Continuous Training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DevOps 기존에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관점, 뭐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DevOps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좀 빠르게 배포하고 이 개발 주기 단축, 또 이제 배포 속도 증가, 신뢰할 수 있는 릴리즈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다면 MLOps 같은 경우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와서 조금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MLOps가 갖는 차이점은 일단 CI, 지속적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그리고 구성 요소 테스트를 하고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스키마 그리고 뭐 모델 이런 테스트 검증까지도 이 지속적 통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배포, 이 CD 같은 경우는 기존의 DevOps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빌드하고 이제 배포하는 환경까지 가는 일종의 파이프라인이었다면 이 MLOps에서 CD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엔드포인트, 이제 인퍼런스, 뭐 프레딕트 예측하는 형태의 이 서비스로 배포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파이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컨티뉴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데이터가 변화하고 뭐 데이터 스키마나 또 데이터의 패턴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모델을 재학습하고 재평가하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의 환경에 배포하는 이런 영역을 내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MLOps는 이런 CI, CD, CT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Ops는 이 문화,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 이 기업의 여러 팀, 여러 포지션에 있는 분들과 이 철학을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 분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이제 머신러닝 관련돼서 지원하는 ML 엔지니어나 또 인프라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이 철학을 함께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가 가지고 오는 또 이 현업, 보통 이제 현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업도 있고, 또 이 인프라,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로덕트 오너도 이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MLOps의 이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LOps는 DevOps처럼 배포 시간을 단축하고 릴리즈를 빠르게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CI, CD, C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모델을 배포해서 엔드포인트까지 나가는 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배포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데이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변화하는 데이터에 맞춰서 이 지금 배포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재학습해서 배포를 하는 형태로 이 실제 ML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L 수명 주기, 이 ML 수명 주기를 관리하여서 언제든지 이제 과거에 모델이 좀 더 과거 모델이 더 좋았다 배포를 했더니 성능이 실제로 그저께 배포한 ML 모델이 더 좋았다, 이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과거의 ML 모델로 다시 회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이 ML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디버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보수 이런 노력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로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ML, 머신러닝 생명 주기입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생명 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에 간단하게는 그냥 머신러닝을 만들고 머신러닝을 훈련해서 머신러닝을 배포하고, 실제로 이런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실제 비즈니스 과제를 정의하고 이 성공 기준을 설정해서 ML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까지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ML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는 이제 수동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특정 시간이나 아니면 특정 기준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 학습이 돌아갈 이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EDA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탐색을 해서 모델의 알고리즘에 필요한 형태로 원하드 인코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널값이나 이런 처리를 한다든가, 필요 없는 컬럼을 뺀다든가, 또 이제 컬럼의 영향이 높은 곳을 맞춰서 피처를 뽑아내 가지고 알고리즘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여러 번의 모델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아까 세션 1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면서 여러 번의 모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 모델의 결과값에 모델의 성능을 보고 평가를 해서 이게 성능이 원했던 성능보다 나쁘다면, 또는 이제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다면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부터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스레숄드를 넘은 ML 훈련된 모델이 나온다면 그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는 데까지 넘어가는 이 ML 생명 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 이 ML 생명 주기는 많은 분들께서 에어플로우나 여러 가지 오픈 소스로 관리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뉴얼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서 ML 성숙도 레벨이란 것을 나뉘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 옵스 성숙도 레벨은 총 3가지입니다. 0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이 프로세스를 처리해서 된다면, 첫 번째 단계 레벨 1 같은 경우는 ML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일종의 자동화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레벨 2 같은 경우는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까지 해서 모델 학습부터 이 ML 파이프라인이 다 돌고 실제로 프로덕션에 배포되는 데까지 가는 이 단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레벨, MLOps 성숙도 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MLOps 레벨 0, 이 매뉴얼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 형태를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ML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니 오버헤드나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ML 모델을 훈련을 해보고 배포를 해서 정확도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 과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이 성숙도 레벨을 아마 올려가는 형태로 가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계신 형태를 조금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과제를 가지고 와서 얘를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검증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훈련된 모델 아티팩트를 주면, 그 아티팩트가 보통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아니면 내부에 가지고 있는 파일 스토리지 같은 데 저장이 되면 그걸 가지고 보통 인프라 엔지니어나 아니면 백엔드 엔지니어 같은 분들께서 배포를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API 형태로 모델을 활용하실 겁니다. 또는 뭐 배치잡 형태로 이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이제 배치잡 형태로 가서 활용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이 형태는 모두 다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 훈련, 이 실험이 벌어지는 때와 모델의 배포까지 가는 시간의 갭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제깍제깍 나 훈련 다 했어 이렇게 주면은 엔지니어 쪽에서 알았어 하고 바로 배포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여러 가지 잡이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어리티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배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험했을 때 봤던 데이터와 배포하고 나서 운영에 돌아가던 뭐 온라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갭이 발생해서 성능이 실험 때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배포를 오늘자 모델로 했어야 되는데 뭐 어제자 모델로 했다거나 또 실수로 아예 훈련된 모델을 지운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고, 자, 아까 뭐 데이터 형태, 데이터가 간극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트레이닝 서빙 스큐라고 하는데, 뭐 데이터 컬럼, 뭐 데이터 피처가 변형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내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패턴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바뀐다면 이제 점점 성능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 머신러닝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 조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대학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머신러닝 쪽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6개월 전 논문도 옛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의미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수많은 모델들이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포된 모델 외에도 그 모델조차도 실제로 배포가 되면 실험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도 떨어지고 굉장히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1로 자동화, ML 파이프라인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면 위랑 아래랑 보시면 이제 실험 쪽 그리고 개발, 스테이징, 운영 이렇게 보면은 오케스트레이티드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두 가지 익스페리먼트 그 실험 부분이 아래랑 위랑 좀 대칭, 약간 매칭, 데칼코마니처럼 매칭되는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처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이 데이터 검증이라는 건 아까 이제 트레이닝 서빙 스큐,
데이터 셋이 바뀌었다던가, 정확하게 이제 피처가 뭐 추가됐다거나 피처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내부의 패턴이 변형이 됐다거나 이런 검증을 거쳐서 오케이가 나면 데이터를 기존처럼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넘으면 이제 실제로 소스 코드로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소스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돼서 오퍼레이션 쪽으로는 이제 핸드오버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머신러닝 실험이 끝나면 오퍼레이션 쪽에서 그 다시 레파지토리에 나온 이 파이프라인, ML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실험 쪽에서 다시 활용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실험 쪽에서 아까 운영 쪽에서 이 실험에 활용된 이 실험 ML 파이프라인을 동일하게 배포해서 실제 라이브한 운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라이브한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더 빠르게 배포를 하고 그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신의 훈련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까지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 환경에서 기존 레벨 0에 비해서 더 빠른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 레벨 0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뭐 피처 스토어라든가 트리거, 그리고 메타 데이터 DB 이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구성 요소 아까 보시면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 모델 밸리데이션 이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존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레벨 0에서는 사람이 그냥 직접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 데이터가 바뀌는 형태를 사람이 매번 EDA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같은 기능을 추가해서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던 시점과 다른지 안 다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고 피처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자주 재사용되는 이 피처들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해서 누구나 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보고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뭐 온디맨드 내가 직접 클릭을 해서 뭐 트리거가 돈다거나 아니면 스케줄러를 걸어서 돈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성능 스레시홀드를 걸어서 이 성능 이하로 떨어지면 이 파이프라인이 다시 돈다거나 이런 형태로 트리거를 걸 수 있어서 이 모델의 성능에 맞춰서 최신 형태의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ML 파이프라인의 자동화, 이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 ML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자동화하는 것은 ML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CI/CD까지 자동화합니다. 앞서 레벨 1에서 ML 파이프라인 자동화는 ML 파이프라인은 자동화로 돌지만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돼서 이 실험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오퍼레이션에 가는 것은 그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사람이 확인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그 핸드오버가 넘어가는 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CI/CD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손을 최대한 줄여서 앞서 보셨던 것과 다르게 소스 레파지토리에 저장은 되는데 이 레파지토리에 저장된 레파지토리 파이프라인을 빌드 패키징을 통해서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만들어졌던 ML 파이프라인이 운영까지 가는데 다 자동화가 된 모습을 이 CI/CD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파이프라인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최신의 데이터 그리고 최신의 훈련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 환경에서 언제나 그 데이터 상태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을 사실 보면은 그렇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엔지니어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이 돼본다면 꽤나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레벨 2를 조금 그 ML 파이프라인
자동화를 CI/CD로 오토메이티드한 형태를 살펴보면 실험 개발을 하고 그 실험 개발된 코드 설정을 코드 레포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코드 레포지토리에 저장된 걸 학습 파이프라인 CI/CD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아티팩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티팩트도 아티팩트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돌게 됩니다. 그 지속적 학습이 돈 다음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모델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해서 그 모델 레지스트리에 저장된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가 넘은 좋은 성능의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배포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 환경에 서빙을 하여서 로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성능 로그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이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고 이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배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가 있는데요. 세션 1은 퀴즈가 없었는데 세션 2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는 총 3개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지금 이 장표에서는 퀴즈 1만 있습니다. 좀 이따 또 2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퀴즈를 맞춰서 퀴즈를 좀 빠르게 이 답변을 주시면 저희 구글에서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은 MLOps의 특징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조금 쉽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4번입니다. MLOps의 특징은 아까 CI, CD, CT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글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2번째 MLOps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MLOps를 하기 위해서 구글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 전에 있어서 일단은 ML 파이프라인 아까 설명드린 걸 봤을 때 되게 복잡한데 이게 정말 유용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려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보면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훈련하고 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또 이밸류에이션, 밸리데이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배포하는 파이프라인 ML 워크플로우를 구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종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워크플로우를 단일체로 하나로 또 한 셋으로 보면 취급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L 프로세스를 확장할 때 팀의 다른 사람들과 ML 워크플로우를 공유하면서 각 사람들이 함께 기여를 하면서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형태가 되려고 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식이 가능한 또 재현성이 있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은 이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파이프라인 하나하나 단계에서 그 인풋과 아웃풋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회로도인데 이 회로도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가 흐르면서 그 신호 각각의 콘덴서나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이 전기적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 뒷단에서 또 바꿔 처리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이스틱 회로 같아 보이시는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악기를 좋아해서 굉장히 오래된 50년 넘은 기타 앰프, 마샬 기타 앰프의 회로도인데 그 회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한 땀 한 땀 핸드와이어링을 해서 이런 형태로 전기 신호를 바꾸는데 MLOps, ML 파이프라인도 인풋 단에서 나온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던져서 그 다음 단에서 그 각 단계에서 그 인풋 단을 받고 다시 아웃풋을 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는 이 입력 변수, 입력 변수, 그 아웃풋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LOps에 대해서 아까 그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기 무지개색처럼 알록달록하게 실험부터 모델 레지스트리까지 각 단계 필요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프라, 보안, 그리고 뭐 저장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걸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IDC가 굉장히 빵빵해. 우리 GPU 엄청 많이 샀어.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인프라에서도 하고 싶어. 근데 운영 환경은 또 달라. 보통은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이 도는 서버랑 실제 분석가들이 하는 이 분석용 서버랑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식성도 필요하고, 여기서 분석하다가 나는 클라우드에서 할 거야,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비용적인 관점이나 또 리소스가 부족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요소가 필요한데, 결국 그렇게 여러 인프라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려면 쿠버네티스라는 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추상적인 레이어의 형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위에 요소를 묶는 것은 많이들 아마 쿠베플로우를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플로우나 ML플로우나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단 쿠베플로우로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위에 쿠베플로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관리하고 워크플로우를 관리하실 텐데요.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는 우선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기계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ML 워크플로우를 높은 이식성 그리고 확장 가능하게 배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이 모아져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쿠베플로우의 파이프라인이 오늘 이 MLOps에 설명되기에 좋은 이 컴포넌트일 것 같습니다. 이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엔드투엔드 ML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컴포넌트들 각 단계를 구성을 해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전처리하고 밸리데이션하고 모델을 만들고 뭐 피처를 뽑고 또 다시 그 모델을 평가하고 이 파이프라인, 이 사이클을 이 구성 요소로 각각 추가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나 이런 요소를 같이 활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이고, 그래서 이제 개방형 하이브리드 형태로 클라우드나 또 온프레미스에서나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실험, 노트북 이런 것들을 사용자 경험 기반으로 쿠베플로우에서 재현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을 오케스트레이션해서 단순화하고 또 실험을 조금 쉽게 빠르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했고, 그러다 보니 각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MLOps의 성숙도에서 자동화, 재사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이 그 MLOps를 자동화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MLOps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도 있기는 한데, 쿠베플로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어려움이 쿠버네티스입니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공감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머신, 노드 관리부터 리소스 관리, 그리고 분석가들이 원하는 이미지 형태, 뭐 누군가는 텐서플로우 뭐 2.4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2.7을 원하고, 그럼 파이썬 3.9를 원하고 3.8을 원하고, 또 누군가는 나는 라이트GBM 버전이 이건데 왜 이건 설치가 안 됐나요? 이건 버전이 너무 높아요. 이런 각각의 요소에 맞춰서 컨테이너, 이미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보안, 또 이 만들어진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배포도 해야 되고, 또 퍼시스턴트 볼륨 관리도 해줘야 되고, 스케일링도 해야 되고, 만약에 GPU를 할당한다고 하면 GPU에 대한 리소스, 분배, 거기에 필요한 드라이버 이런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나는 무언가, 나는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쿠버네티스 관리도 녹록치 않지만 거기에 머신러닝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ML플로나 다른 에어플로우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형태가 아닌 형태로도 뭐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 쿠베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그 기업에서도 많은 스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퍼블릭한 MLOps 파이프라인이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버텍스 AI, 아까 저희 세션 1에서도 버텍스 AI의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또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버텍스 AI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의 엔드투엔드 관리형 ML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AutoML부터 밑에 MLOps까지 여러 가지 레이어, 여러 가지 티어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내장하고 있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의 AI 서비스인데요. 과거의 이름 AI 플랫폼으로 불렀고 현재 리브랜딩해서 버텍스 AI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전반에서 ML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으로 통합이 됐고요.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현재 버텍스 AI의 모든 이 제품 오퍼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new라고 써 있는 것들은 현재 버텍스 AI에서 새로운 뉴 피처로 기능이 나온 거고요. 이 버텍스 AI에서 모델 훈련, 이제 뭐 배포 서비스 외에도 이 버텍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오늘 MLOps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은 쉽게 말하면 이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의 매니지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 또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이 익숙하시다면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에서도 동일한 SDK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에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뭐 강력한 빅쿼리나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아티팩트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빠르게 가지고 오고 빅쿼리에 저장이 돼 있는 데이터도 가지고 와서 바로 즉각적으로 MLOps, 머신러닝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는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리소스나 이런 관리도 구글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조금 그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노력, 거기 부하,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구글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LOps에 이제 아까 메타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메타데이터도 자동으로 추적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렸고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은 GA 실제로 이제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쿠베플로우를 운영하고 계셨다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좀 그 쿠버네티스 운영의 스트레스나 부담, 또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KFP, 이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SDK를 활용하면서 이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처럼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에서 ML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작성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의 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 확장이 가능하고 또 이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그리고 TFX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서버리스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IAM, 뭐 VPC 서비스 컨트롤, CMEK 이제 뭐 암호화 처리된 형태라든가 이런 보안적 기능을 만족하기 때문에 뭐 사내 보안팀과 얘기를 하실 때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사실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데이터가 민감 데이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보안 이런 것들의 컴플라이언스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런 요소를 가지고 같이 사내 보안팀과도 협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퀴즈 두 번째입니다.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적합한 겁니다. 네, 답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정답은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네,
이 MLOps 파이프라인, 아까 이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이나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를 설명을 드렸는데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신 분들은 세 번째 퀴즈를 맞춰서 꼭 상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퀴즈당 이 두 분을 빠르게 선택하기 때문에 2등 안에만 드시면 됩니다. 이제 딥다이브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구성은 아까 이제 KFP SDK나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 SDK를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KFP SDK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좀 이따 이제 데모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DSL.pipeline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형태고, 보통 KFP 파이프라인은 파이썬 펑션을 이용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정의합니다. 디파인을 하기 때문에 그 디파인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 스텝, 단계들을 구성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MLOp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많이 빌드하실 겁니다. 그 이미지를 빌드 저장소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조금 빠르게 쿼리에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SQL로 좀 뽑아낸다거나 하시면 빅쿼리에서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빅쿼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면 빅쿼리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에 데이터 로드부터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서버리스 트레이닝해서 이제 버텍스 AI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트레이닝도 가능하고요.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전처리,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전처리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추론하는 과정을 버텍스 AI의 프리딕션을 통해서 실제 API 서비스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 각각의 모든 요소들,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이 아티팩트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내부에서 다른 서비스를 긴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확장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리소스를 활용하시면서 이 ML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메타데이터 트래킹 해서 아까 이제 메타데이터 트래킹을 좀 자동화 추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니지드 파이프라인에서 쿼리 가능한 ML 데이터, ML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을 하실 수 있고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그림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들, 각 단계별로 이 연결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각 그래프에서 무엇이 인풋이 됐고 무엇이 아웃풋이 됐고, 또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컴퓨전 매트릭스나 ROC 커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모델 평가를 보실 수 있는 한눈에 시각화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 리니지, 이제 계보 관리여가지고 계보 관리여서 이 부분은 이제 모델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모델을 훈련할 때 들어갔던 프레임워크나 버전이나 데이터나 이런 메타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 모델의 내용을 보고 나중에 전임자가 또는 퇴사한 사람이 또는 사실 제가 어제 코드 작성한 거를 보면 모르는 것처럼 어제 내가 뭘 했지 하면 가서 보시면서 다시 훈련할 때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역할로도 이 계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Ops를 활용한 버텍스 MLOps를 만드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의 구글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자동화 그 MLOps 성숙도 레벨을 말씀드리면서 모델, 레파지토리, 코드 저장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엔지니어나 MLOp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익숙하죠. 그 주피터 노트북은 버텍스 AI의 워크벤치라는 이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EDA를 하고 필요한 모델 만들어서 그걸 파이썬 형태로 코드를 저장을 하고 그 레퍼토리를 이용해서 뭐 재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면 그 파이프라인이 파이프라인 저장소에 저장이 돼서 파이프라인을 컨티뉴어스 트레이닝 형태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 학습 후에 나온 이 훈련된 모델, 트레인드 모델 같은 경우도 모델 레퍼토리에 저장을 해서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해서 이 CI/CD 모델에 서빙을 한다거나 배치 프리딕션 형태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 트리거 통해서 동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직접 파이프라인을 그냥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자동화된 환경에서 편하게 MLOps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MLOps를 위해서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은 이 관리형 서비스이고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친숙한 이 파이썬 SDK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버리스 매니지드 형태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한 확장 가능한 형태로 또 여러 가지 구글 클라우드 내부의 서비스들과 통합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메타데이터랑 계보 관리도 가능하고, 모니터링을 UI 형태로 통해서 보시고 또 API 형태로 배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기능들, 뭐 IAM, 아까 말씀드린 VPC 서비스 컨트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안적인 부분도 활용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리소스가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측면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의 예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 인프라 관리에 좀 많은 시간이 할당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MLOps 환경을 구글에서 만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MLOps 환경을 만들어서 2억 4,800만 MAU로 달성이 됐고, 또 여기에 개인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또 컨텐츠를 제한하면서 사용자가 사실 뭐 요즘 탑백 들으면 뭐 비슷비슷한 노래도 있지만 새로 나온 노래에 맞춰서 이 탑백이 자주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사용자가 듣는 노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형태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이제 7배 증가된 실험이 그 근본적인 가능했던 이유인데요.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으로 워크로드를 간소화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위해서 그냥 여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퀴즈, 세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그 2등 안에 드시면 되니까 빨리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건 정답은 하나입니다. MLOps에서 피처의 검색, 문서화 및 재사용을 용이하게 돕는 컴포넌트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답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관계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정답은 피처 스토어였습니다. 피처 스토어를 통해서 이 피처를 재사용하고 또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인데요. 데모는 아까 그 퀵랩을 설명을 드렸는데 퀵랩 설명을 함께 드리면서 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 ML 파이프라인 만들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ML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 이건데요.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 SDK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겁니다. 이 데이터셋은 그 UCI ML 레파지토리에 있는 드라이빈을 이용할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의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AUC ROC가 0.95 이상일 때 엔드포인트 배포하는 이 트리거를 걸 겁니다. 이 ML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소스는 여기 코드랩스에서 인트로 투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퀵랩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퀵랩은 c.quicknex.com 이고요. 여기서 오늘 신청하셨던 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제가 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C-퀵랩에 계정이 없으신 걸 확인했거든요. 지금 어쨌든 권한은 부여되어 있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세션 1에서
버텍스 AI 샘플스라는 이름의 GitHub 레파지토리를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그 GitHub 레파지토리도 버텍스 AI 샘플즈를 보시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C 퀵랩스를 처음 들어가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클라우드 경력 쌓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화면을 바꿔서 네, 여기서 지금 처음에 퀵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 c.quicknex.com이라는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입을 통해서 오늘 이 세션을 신청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에 예약된 과정으로 이 하나의 세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세션을 눌러서 보시면 이 세 가지 퀵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션 1에서 보여드렸던 퀵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클래스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내용은 다르지만 모델 트레이닝 위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실습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실습 시작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 비밀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콘솔 여기를 눌러서 여기에 이 내용을 넣고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 코그니티드 모드, 시크릿 모드라고 그러죠. 시크릿 창을 열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실 텐데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다면 지금 본인이 쓰고 계신 구글 계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릿 모드를 열어서 이 콘솔 창, 구글 클라우드 콘솔의 주소만 복사를 하셔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들어간 환경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서 퀵랩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션 1에서 보여드렸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랩을 하고 싶으시면 얘를 키시고 그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스킬스.google 아마 주소가 이걸로 시작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션 두 번째 세션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 버텍스 파이프라인 이 내용이 오늘 설명드릴 데모인데요. 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퀵랩을 오늘 구글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onsole.cloud.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웰컴 페이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뭐 실제로는 첫 화면 처음 로그인하시면 막 accept, 뭐 동의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다 동의하시고 이 프로젝트 선택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이 퀵랩에 써 있는 그 프로젝트 명으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세션 1과 세션 2에서 모두 활용하는 서비스는 버텍스 AI입니다. 그래서 서치에서 버텍스 AI라고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꼭 누르면 버텍스 AI 서비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꽁짝꽁짝 해놔서 뭐가 많은데요. 실제로 들어가시면 아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데이터셋, 피처스토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아까 그 세션 1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들어가시면 여기가 노트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노트북이란 이름이 워크벤치로 리브랜딩 됐기 때문에 이 워크벤치를 눌러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세션 2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퀵랩을 활용하시면 이 버텍스 AI 워크벤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그 퀵랩의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워크벤치가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New 노트북스를 눌러서 노트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노트북 만드는 방법은
그 퀵랩에 나와 있으니까 그 퀵랩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손쉽게 따라해서 노트북 환경을 만들고 그 노트북 환경에서 아까 뭐 GitHub 레파지토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는 이 노트북의 스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의 데모 1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그 오늘 보여드릴 데모인데요. 이 드라이빙의 클래시피케이션 컴포넌트를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과 조금 더 복잡한 파이프라인 만드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 일단 준비를 합니다.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간단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컴포넌트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묶을 건데요. 프로덕트 네임, 이모지, 그리고 빌드 센텐스라는 세 가지 컴포넌트로 준비할 겁니다. 이게 뭐 프로덕트 네임은 그냥 말 그대로 컴포넌트에서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들어가는 스트링 값에 따라서 이 이모지가 출력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이 커널을 재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커널은 이 노트북에 도는 환경,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보시면 셀렉트 커널에서 파이스팍, 파이썬,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엑스지부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을 선택을 해서 셀렉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전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전기 모양으로 나오는 건 커널이 스타팅, 기동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하얀색의 동그라미가 되면 실제로 이 커널이 온 된 상태여서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익숙한 형태로 직접 여기서 노트북 환경을 만드시면 됩니다. 커널은 재시작하는 이유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네, 지금 흰색 동그라미 됐죠. 이제 커널이 켜진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 커널을 재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KFP의 버전이 1.8 이상이어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1.8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1.8.9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프로젝트 아이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아이디를 입력하고 저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버킷이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을 저장하는 곳인데 아까 아티팩트 저장소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팩트 저장소 이름을 넣고 이 KFP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KFP에 필요한 이 상수, 변수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이 파이프 루트 같은 경우는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에서 이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아티팩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티팩트를 JSON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아까 위에 설정을 해줬고 거기에 루트 파이프라인 루트라고 해서 거기에 아티팩트를 저장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 펑션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들을 구성을 하고요. 이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할 때 필요한 베이스 이미지 그리고 아웃풋 컴포넌트 파일 이런 것들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하신 다음에 저는 이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이 컴포넌트의 내용을 정의합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이제 두 번째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이모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이 빌드 센텐스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이 프로덕트 네임과 이모지를 묶는 역할로 얘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 컴포넌트들 3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 3가지 컴포넌트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파이프라인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 네임을 정하고 디스크립션을 쓰고 파이프라인 루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KFP 파이프라인의 KFP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의 아티팩트 저장소입니다. 각 컴포넌트의 아티팩트 저장소는 위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루트에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썬 펑션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정의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정의를 해서 아까 프로덕트 네임, 이모지, 그리고 빌드 센텐스를 각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컴파일을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컴파일을 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컴파일을 했고요.
컴파일을 하면 이 제이슨으로 떨궈지게 되는데, 이 제이슨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이 실행은 서브밋 형태로 실행이 되고요. 서브밋을 하면 이렇게 뭐라 뿅뿅뿅 나오고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아까 그 버텍스 AI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배포된 파이프라인의 그 일종의 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모지,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빌드 센텐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인풋 파라미터, 아웃풋 파라미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앰프의 회로도를 보여드리면서 인풋, 아웃풋 각각의 그 전기 신호가 흐르면서 변형하듯이 여기에 인풋 단에 들어온 데이터, 아웃풋 단에 나온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좀 너무 심플한 파이프라인이고 좀 실제 MLOps,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는 조금 갭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조금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UCI 머신러닝의 드라이빙 데이터셋을 이용할 건데요. 얘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빅쿼리에 들어가 있고, 이 빅쿼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컴포넌트로 시작합니다. 컴포넌트에서 베이스 이미지, 아까는 그냥 파이썬 3.9였지만 여기서 베이스 이미지는 GCR, IO는 구글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URI고요. 여기서 딥러닝 플랫폼 릴리즈에서 CPU 형태의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아웃풋 컴포넌트 파일로 태블러 이밸류에이션 컴포넌트.yaml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키지 투 인스톨에서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을 설치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설명들은 그 퀵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면서 너무 빠른 것 같고 잘 못 쫓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폰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퀵랩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그 러닝 타임으로 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만들어서 이 파이썬 펑션으로 여기에 이렇게 다 그 펑션으로 컴포넌트들을 정의해 줍니다. 아까 이제 정의하는 것들은 말씀드릴 그냥 생략을 드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프리빌트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프리빌트한 컴포넌트 AutoML bean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을 태웁니다. 이 파이프라인 밑에 AutoML 탭 beans 트레이닝 v2 그리고 파이프라인 루트에서 아까 빅쿼리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GCP 리전 어느 리전에 이 파이프라인을 배포할 것인지 그 데이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트레이닝 오퍼레이터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 그 전에 이제 데이터셋 크리에이트 오퍼레이터는 데이터셋에서 이제 흔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생각하는 DS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까 여기 버텍스 AI의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고요.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건 실제로 그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 버텍스 AI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데이터셋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크리에이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프리빌트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 프리빌트된 컴포넌트로 태블러 데이터셋 크리에이트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그 빅쿼리에 쿼리를 날려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트레이닝 오퍼레이터를 돌립니다. 이 컬럼 트랜스포메이션 컬럼을 좀 필요한 형태로 변형을 하고 이 카테고리컬 컬럼 네임이 클래스가 실제로 타겟 레이블링할 학습할 라벨링이고요.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실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글로 적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다 영어로 써있지만 퀵랩에서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컴파일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 파이프라인을 DF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줬는데요. 파이썬 def, 파이썬 펑션으로 정의한 파이프라인을 컴파일을 해서 마찬가지로 제이슨이 나온 걸 서브 및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아까보다 좀 많이 ML스러워졌죠?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셋으로부터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의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가 아까 AUC, ROC가 0.95 이상일 때 배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보고 배포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돌아간 모습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BQ 소스, 빅쿼리 소스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고 프로젝트는 뭐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뭐다 이런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컬럼 트랜스포메이션을 넣었던 내용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형태로 눌러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모델 이밸류에이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모델 값을 보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이빙의 그 피처들 가지고 컴퓨전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F1 서커나 이런 건 저기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ROC 커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C 커브 보니까 대충 0.95는 넘겠구나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넘었고 보는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서 이제 엔드포인트로 배포된 파이프라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엔드포인트로 배포가 돼서 실제로 이 배포된 형태로 API를 날려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빅쿼리의 드라이빙, 마른콩의 클래시피케이션 파이프라인을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뭐 트레이닝 같은 걸 눌러서 여기 빈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트레이닝, 이 훈련된 빈의 매트릭 값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파이프라인에서 볼 때는 조금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시전 AUC나 ROC AUC, 프리시전 리콜 AUC나 또 ROC AUC 값도 보실 수 있죠. 여기 0.995 해서 아까 0.95가 스레시홀드였는데 0.95를 넘었기 때문에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뭐 F1 스코어, 로그로스 이런 것들을 보시며 활용하실 수도 있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를 보면서 이제 이 모델의 평가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서 이 엔드포인트에 실제로 배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지금 제가 2개를 배포한 상태고요. 이 배포는 API 형태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된 4시 40분 이제 딱 1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세션 2번째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MLOps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파이프라인에서 이 GK 클러스터가 어디서 배포되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테넌트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프로비저닝 자체는 이 파이프라인 수행 시간에만 동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MLOps 자체의 파이프라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 효율성,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이 동작할 때만 그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파이프라인
도는 그 실행되는 시간에만 쿠버네티스가 만들어져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그 테넌트가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야지 오토파일럿 모드인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철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은 구글 테넌트에서 실행되는 형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파이프라인은 구글 테넌트고 프로비저닝은 그 수행 시점에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때만 동작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지만 이 오프라인에서 뭐 얼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네,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네, 이 종호님께서 지금 이 배포에 대해서 스레시홀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 동작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스레시홀드가 넘었을 때 배포하는 형태였고,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작성하실 때 이 스레시홀드에 못 미치면 뭐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형태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트리거 같은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배포 지금 트리거 상태, 예를 들어서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레시홀드에 못 나오는 그 모델 성능이 미치지 못하는 게 학습이 된다고 하면 나올 때까지 도는 형태로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넘을 때까지는 배포를 하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퀴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채팅창에 본인이 당첨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꼭 메일을 보내주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